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북한이 이제 핵 시험을 최근에 아주 가장 최근에 2016년, 17년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6차례 하면서 핵 무기, 그래서 이제 핵 무기가 이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정도의 소형 경량화를 하면서 이제 핵무기의 고도화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도 이제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이제 아, 한반도에 상당한 위협에 이제 위협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서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대응 방안이 뭐냐 하는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제 오늘 강연의 주요 이제 키워드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핵탄두가 이제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수준으로 소형 경량화가 됐느냐라는 건 이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탄도 미사일에 장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는 진짜 엄청난 위협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소형 경량화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최근에 2019년 들어서 이제 북한이 원래 이전에 주로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액체 추진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주요 미사일 전력이 북한에서 주로 이제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을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들은 이미 다 30년 이상 된 굉장히 오래된 미사일들이고 성능이 상당히 이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미사일들이다. 최근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북한 미사일들의 공격을 이제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위협들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억제 체계를 우리도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해서 마련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미사일이 아닌 신형 미사일,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고체 추진제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액체보다는 이제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체라는 거는 우리가 따로 액체 추진제를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할 필요가 없이 레미콘처럼 언제든지 이제 이 연료 산화제를 고체로 뭉쳐놓은 상태에서 점화만 하면 언제든지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즉흥성, 신속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이제 미사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여러분 뭐 많이 알다시피 이제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니 뭐 에이테킴스니 뭐 아니면 초대형 방사포니 뭐 말이 방사포지 실제로는 그냥 기동 저지 물리적인 성능은 다 그냥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사일들 가지고 이제 다양한 발사 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억제 전략, 뭐 소위 이제 삼축 체계니 뭐 핵 WMD 대응 체계니 이런 것들을 이제 무력화하는 수준으로 이제 고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북한이 얼마 전에 이제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이제 자기들이 노동당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아주 다양한 미사일들을 선보였죠.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다 이제 미사일들이 뭐냐면 이제 단거리, 중거리는 이미 이제 고체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들은 대부분 다 이제 백두산 엔진이라는, 원래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한 이제 이제 ICBM이나 IRBM을 우리가 보여줬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미사일들이 과연 이제 효용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뭐 지난번에 보여줬던 신형 ICBM이 뭐 직경이 뭐 한 2.34m, 뭐 그다음에 이제 실제 길이가 한 23~24m 좀 되니까 실제로 이런 미사일을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운용을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일단은 사이로에 놓고 지하 시설에 놓고 이제 운용을 하는 방법을 택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우리 쪽에다가 이제 이동성, 은밀성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일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고체 추진제 ICBM을 개발할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핵심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그래서 이제 잠수함 속에서 이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하게 되면 실제 이제 징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물 밑에 뭐 우리가 이제 바다에 물 밑에
수중 한 50m, 70m 이쯤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그거를 탐지한다라는 건 기술적으로 상당히 제한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개발에 총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삼축 체계.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2019년 초에 작년 초죠. 그거를 이제 삼축 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공세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핵 WMD 대응 체계라는 이런 용어로 바꿨습니다. 좀 똑같지만 그래서 이제 요 체계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실현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타당하냐, 그리고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제 비핵 대응이 필요한 거냐. 실제로 이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또는 핵탄두에 대한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또는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이제 흔히 얘기들 하는 정책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공포의 균형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쟤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갖는 거는 우리 원자력 기술 수준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논란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NPT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 조약에도 탈퇴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일에 그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본, 중국 가만히 안 있겠죠. 일본도 핵무기 간다고 그럴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파급 효과라는 건 이제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이제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제동을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이 받는 그런 각종 제재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력이 상당히 지금 이제 커졌는데 지금 우리 같은 나라에서 만일에 경제 제재를 받는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살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감생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자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는 이게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핵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실제 핵무기를 대응하는 체계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를 제가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은 최신의 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한 역비대칭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 제 오늘 강의는 이제 주로 구성이 북한의 그 핵미사일이 어느 정도의 위협에 와 있느냐라는 걸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위협에 대해서 이제 대응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지난 2018년에도 우리가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그 외교적인 노력들 그리고 협상을 했죠. 그런 것들이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부분 다 이제 정치 외교적인 방안일 거고요. 다음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역시 이제 정치 외교적인 방안은 우리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지금 30년 넘게 이미 벌써 8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죠. 다양한 그 정치 외교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고 뭐 협상을 했지만은 뭐 사실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위험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군사적으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군사적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군사적 대응이라는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강한 힘을 보유를 해서 상대방이 야 내가 핵으로라도 이거 전쟁을 일으키면은 우리 둘 다 쫄딱 망하겠구나. 굉장히 겁을 먹어야죠. 그것이 이제 그런 이제 그 억제력을 갖추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갈포에 가까운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군사적 대응 방안을 할 때 유사시에 진짜 뭐 만일에 이런 컨플릭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런 실효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사 전략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 핵과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미사일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다양한 운영 방법으로. 그러니까 미사일을 그 걔들이 쏘는 것도 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궤적으로 잘 안 쏘죠. 여기서는 뭐 저각 궤적이니 고각 궤적이니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요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위협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군사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삼축 체계, 아까 말씀드린 요새는 이제 핵 WMD 대응 체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삼축 체계, 그러니까 뭐 옛날엔 킬체인이라고 그랬고요. 뭐 킬체인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라는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그 북한이 핵미사일을, 핵탄두 탑재한 미사일을 지상에서 쏘기 전에 초기에 그냥 무력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걸 선제 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제 타격이 얼만큼 또 리스크가 크냐, 뭐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협박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이제 어떤 억제로서의 작동은 우리가 유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사 전략으로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해서 북한이 만일에 이제 선제 타격을 못해서 발사를 해버리면 이쪽으로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도중에 주로 대부분 다 이제 우리와 북한 사이는 굉장히 이제 거리가 짧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굉장히 짧은 환경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뭐 미사일을 쏘게 되면, 단거리 미사일을 쏘면 3분에서 6, 7분이면 다 내려옵니다. 남한 땅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물론 쉽지 않은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쉽지 않지만은 그 방법도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량 그 응징 보복이라고 그러는데요. 대량 응징, 여기 보면 이제 오탄데, 응징 보복 체계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적으로 이제 북한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제 보복 공격을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현이 이제 응징 보복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압도적 대응이라고 이제 용어를 순화해서 바꿨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이러한 그 이제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에 따른, 그리고 이제 아마 실전 배치를 할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점진적으로 기존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은 기존의 뭐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바꾸겠죠. 물론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당장 못 바꿉니다. 아마도 적어도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제 대체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고, 이러한 억제력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 군사 역량에 이제 아직도 이제 제한이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고요. 뭐 핵무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차례에 걸쳐서 핵무기 시험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핵무기와 핵탄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그냥 핵을 이제 핵무기고요. 그냥 무기체계, 그러니까 다양한 무기체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탄두라는 건 뭐냐면, 실제 미사일에 탄두를 해서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공격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핵탄두의 형상을 2016년과 2017년에 보여줬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2016년, 17년 불과 한 2년 사이에 이제 3차례 이제 핵탄두 시험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험이 대부분 다 이제 증폭 분열탄이나 대부분 다 이제 수소탄, 이런 시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핵 기술이 상당히 이제 고도화됐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핵 시험을 하면서 우리가 지진파를 그 위력을 재서, 리터 강도를 재서 대부분 보면 이제 상당한 리터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6차 핵 시험에서는 보면 이제 뭐 그 이제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다 이제 150킬로톤에서 한 250킬로톤 정도의, 이런 정도의 이제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핵 융합탄, 수소탄이 맞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그 북한이 이제 2016년 4월에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핵탄두 형상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 페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저 위에 부분에 이제 핵탄두를 착대한 모습을 저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제 보여준 게 굉장히 이렇게 아주 로우 퀄리티로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자세히 못 보도록. 그래서 이걸 이제 구식의 KN-08 ICBM의 저거의 전체 이제 위에 그 탄두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제가 이제 저거를 이제 노즈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핵폭탄 기폭을 위한 전자장비, 고압 배터리, 그다음에 실제 핵폭발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충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요. 2017년 9월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을 했죠. 그러면서 그 핵탄두를 보여줬어요. 저렇게 형태가 보면은 모래시계처럼 생겼습니다. 또는 뭐 장고형처럼 저렇게 이제 표주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뿔뚝 튀어나온. 그래서 이제 1차 핵 폭발, 2차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의 이제 핵폭탄을 보여줬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기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폭을 위한 전자장비라든가 배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죠. 물론 이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바로 위협이 되는 게 대부분 다 이제 단거리 미사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근데 이제 스커드는 대부분 아직은 저 위에 부분, 우리가 페어링이라 그러는데 저 위에 부분이 크기가 크질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커드에 과연 이제 핵탄들을 소형화해서 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노동 미사일은 제법 그 이제 페어링이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아마도 이제 노동 미사일에 탑재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개발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거리 미사일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한 변경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과연 그럼 북한이 만일에 핵무기나 핵탄두를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를 개발했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플루토늄하고 고농축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 양쪽을 다 하고 있죠. 현재는요. 그래서 이제 플루토늄 뭐 재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은 이제 고농축을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서 저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문가 집단들은 대부분 다 한잔 아마도 북한이 20여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플루토늄 재처리라든가 이제 고농축 우라늄의 그 이제 생산을 어느 정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 한 기 제조에는 저거의 핵물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를 예측을 해서 이런 정도를 아마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미 이전에 보면 이제 북한과 파키스탄이 핵미사일 기술 연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의 소형 경량 핵탄두 기술은 이제 중국에서 받은 거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북한에 이전이 됐을 거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기술이 우리가 알려져 있긴 탄두가 초기 한 500kg 정도 무게, 그리고 이제 직경이 한 60cm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얘네들이 개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 소형 경량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모든 그 이제 미사일 분석을 할 때 이제 제가 뭐 잘했으면 한 450kg, 잘 못했으면 한 650, 750 정도 추정을 해서 대부분 다 이제 저는 미사일을 분석을 할 때 탄두 무게가 사거리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탄두 무게가 무거우면 사거리가 안 나가는 거죠. 똑같은 엔진을 달고서도. 그래서 이제 한 600kg 정도를 기준으로 여태까지 제가 이제 분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핵 능력이 아마 한 무게는 한 500kg,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한 60cm 안팎에서 이런 정도의 탄두 기술을 보유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 뭐 북한도 사람인지라 실제 이제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만일에 이제 고위력의 전략 핵탄두를 진짜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공격을 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좁은 땅이기 때문에 만일에 뭐 얘가 뭐 굉장히 고위력의 뭐 메가톤급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백 킬로톤의 이런 고위력의 핵탄두를 개발해서 우리 땅에다 쏘면 사실은 이제 북한도 엄청난 방사능 낙진으로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전쟁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기고자 해서 전쟁을 하는 거지 같이 망하자고 전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아마 우리를 향해서는 상당한 저위력의 전술 핵탄두 정도를 이제 개발을 해서 우리들한테 이제 상당한 위협과 압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 진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다 일일이 이건 뭐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커드 기반으로 노동,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북한이 이제 최근에 2016년 2월에 최근에 이제 은하 3호
위성 발사체까지 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들은 굉장히 이제 구닥다리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그 페이즈 아웃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고체 추진제 그 미사일로 이제 교체가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도 이제 북한이 백두산 엔진을 이제 쓰기 전까지는 무산 엔진 기반으로 대부분 다 이제 중장거리 그리고 이제 ICBM 그래서 이제 KN-08이나 KN-14를 개발했고요. 이 KN-14나 KN-08이나 KN-14는 실질적으로 시험 비행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력화를 했죠. 근데 이제 무산 미사일을 2016년에 8차례 발사하면서 7번을 실패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이제 아마 폐기 처분할 거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에도 무산 엔진 기반의 엔진은 그런 미사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동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스커드 미사일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북한의 미사일도 즉응성, 신속성이 뛰어난 고체 추진제로 다 바꿀 거다. 앞으로는 이제 다만 이제 이렇게 교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북한 현재 경제 사정상 상당한 어떤 시간을 두고서 gradually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교체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두산 엔진 기반은 원래 이제 원래 그 북한이 이제 은하 9호라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정지궤도 위성용 정지궤도 위성 발사용 발사체를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원래 이제 저기 들어가 있는 엔진이 RD-250 러시아 엔진인데요. 이게 이제 트윈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엔진인데 이거를 이제 북한이 실제로 위성 발사체를 굉장히 염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위성 발사체를 개발해서 자기들도 이제 소위 얘기해서 감시정찰 위성을 쏴야 실질적으로 공격용 무기가 굉장히 효용성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만일에 탄도미사일을 아무리 개발을 해도 그 실질적인 타격 정밀도는 실제로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위성으로 상대방의 지형을 다 보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지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감시정찰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다, 북한이. 우리는 이제 거기에, 우리도 뭐 취약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앞으로는 인공위성 개발하고 특히 이제 감시정찰 위성을 이거를 이제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거다. 지금은 이제 당장 뭐 고체 추진제 ICBM이라든가 고체 추진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개발하는데도 돈을 이제 투자하는데 굉장히 많이 드니까 이거를 이제 투자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거 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이제 북한이 지난 수년 동안 각종 제재를 경제 제재를 통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런데 이제 상당한 이제 제한이 있을 거다라는 게 제 추정이고요.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고체 로켓 모터 개발 히스토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북극성 1형, 그다음에 이제 3형, 얼마 전에 이제 그 10월 10일 날 그 열병식에서 이제 4형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북극성 2형은 1형을 그 지상형으로 개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에 작년에 이제 각종 단거리 미사일들을 보여줬죠. 그게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니, 북한판 에이테킴스니,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건 뭐 개발 로드맵입니다. 결국은 이제 액체 추진제를 보면 이제 스커드나 무스탄 미사일은 이제 점점 페이드 아웃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폐기 처분할 거고요. 왜냐면 이제 이런 액체 추진제 미사일들이 상당한 제한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엔진인 원래 백두산 엔진이 이제 위성 발사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급박하게 저렇게 이제 액체 추진제 IRBM, ICBM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것도 우리가 이제 대미 위협을 통해서 뭔가 북한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협상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상당히 많은 이제 개발을 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지난번 연료기획에서 보여준 것처럼 신형 ICBM이 뭐 다탄두 기술 검증 안 돼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다탄두라 그래도 그 정도의 길이, 그 정도의 크기의 미사일이라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놓고서 발사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고체 추진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일 거다라는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현재 고체 추진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북한도 액체 추진제를 다 버리고 고체 추진제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그 트랜지션 전환 기간에 있다.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이제 러시아가 초기에 1950년대, 60년대 시작한 게 이제 스커드 계열의 액체 추진제 미사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액체 추진제가 단점이 너무 많아요. 고체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대부분 다 이제 고체로 교체가 돼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일부 액체가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추세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다양한 미사일이 있지만은 액체 추진제 미사일은 우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고체 추진제 미사일을 사용해 왔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 추진제 탄도 미사일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각 그 이제 SRBM 그러니까 이제 각 그 이제 신형 미사일들 그러니까 SRBM은 이제 단거리입니다. 이렇게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2019년도에 다양한 그 이제 그 신형 고체 단거리 미사일들을 개발 시험 발사를 통해서 위협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미사일은 이제 핵탄두 탑재가 이제 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개발한 이런 다양한 고체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들은 대부분 다 이제 보면 기동도 굉장히 불규칙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낮은 고도에서 공력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요격을 어렵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를 미사일들을 이제 전부 짬뽕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연속 발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요격하는 게 상당히 제한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그 과거에 이제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협이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최근의 미사일들이 이렇게 뭐 셀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동시 발사라든가 또는 뭐 지난번 10월 10일 날 보여줬던 게 보면 이제 초대형 방사포인데 4기의 발사관을 합한 거, 다연장 발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5기, 6기 이런 시리즈를 다 보여줬어요.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결국 이제 다양한 비행 궤적, 다양한 비행 운용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요격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난 그 3월에 연초에 잠깐 이런 KN-24나 KN-25를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회피 기동을 하는 것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전의 구식의 그 이제 미사일들 그러니까 이제 스커드나 노동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이제 고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속 운익성이 대단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유도 센서를 사용해서 굉장히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저각 궤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낮은 고도로 이제 비행을 하다 보니까 레이더 탐지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활강 비행이니 뭐 회피 기동, 그러니까 이런 활강이라든가 회피 기동이 가능한 거는 얘가 이제 낮은 고도를 비행하게 되면 이제 공기층에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날개를 장착을 하게 되면 그런 그 이제 공력적으로 이제 기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 결국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은 상당히 다차원적인 성능 향상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발사 초기 단계부터 탄착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능 보완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 SLBM입니다. 이 SLBM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핵미사일을 얘기를 할 때, 핵 무기를 얘기할 때 핵을 이제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물론 제일 간단한 거는 뭐 예를 들면 폭격기나 전투기를 가지고 핵 투발을 하는 게 제일 간단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투기는 얘가 이제 대기권 내에서 보통 고도 20km 이내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잡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새는 대부분 다 이제 투발 수단이 옛날에는 이제 전략 폭격기라든가 그 다음에 잠수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탄도 미사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전략 폭격기는 이제 상당히 제한이 있다라는 거고 대부분 다 이제 잠수함 또는 탄도 미사일을 통한 그걸 투발 수단으로 한 이렇게 사전 탐지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이제
개발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2016년 8월에 2000톤급의 심포급 잠수함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 북성 1형을 발사를 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제가 분석한 결과는 하면 사거리가 탄두 한 450km에 한 1300km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열병식에서 작년 10월에는 3형 SLBM을 발사를 했는데 그때는 수중 발사대를 이용해서 했고요. 최근에 지난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했죠. 거기서 이제 북극성 4형 SLBM을 보여줬고, 근데 이번에 보여준 게 이제 거의 3형하고 유사했어요. 대신 이제 길이가 상당히 짧아졌다. 한 1m쯤 짧아졌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북성 4형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잠수함이 오면은 형상이 이런 유선형에다 그 위에 함교라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수봉들이 나갔다 올라왔다 내렸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장착을 해서 길이가 길었는데 아마 이제 이것이 이제 다 연장 발사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발사관을 놓기 위해서 이제 그 잠수함에 동체에 넣다 보니까 길이가 짧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마도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길이를 상당히 줄인 게 아니냐. 물론 이제 3형과 4형은 이제 같은 로켓 모터를 사용했을 거라는 게 이제 제 추정이고요. 뭐 이제 SLBM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얘가 왜냐하면 이제 수중 사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 속에서 뭐 예를 들면은 물 밑에 수중 뭐 한 30m 이런 데서 이제 얘가 이제 사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발사관에서 사출을 시킬 때 점화를 못 하죠. 점화를 하게 되면 이제 물속에서 점화를 하는 꼴이 되니까 이제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잠수함 내에서도 점화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 내에서는 콜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엄청난 가압가스를 통해서 얘가 이제 공기압을 통해서 이제 수면까지 뛰쳐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공중에 이제 수면에 뜨게 되면 바로 공중 점화를 하고, 공중 점화를 하면은 이제 초기에 상승 비행을 하면서 자세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실패들을 봐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기술도 북한이 상당히 지난 2016년부터 다수의 시험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신뢰성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잠수함 발사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결국은 잠수함하고 매칭이 돼야 되죠. 주계가 이제 연동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단거리 이런 SLBM은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지만 아직은 미국과 같은 데는 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형 고체 로켓 모터를 역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하려면 또 이제 대형 잠수함, 그러니까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게 있어야 이제 자기들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제 대형 고체 추진 로켓 모터를 개발을 해서 대형 SLBM, 중장거리 SLBM,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곧 이제 핵추진 잠수함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최종 목표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ICBM, ILBM은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신형 ICBM이라서 이제 보여준 것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형상을 보면 이제 다탄두 형상이다. 그 정도의 다탄두 미사일을 넣을 정도가 된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다탄두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3개, 5개, 뭐 10개 이런 식으로 다탄두를 실으려면은 이 탄두가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소형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형화가 가능한지는 뭐 아직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탄두 미사일에 대해서는 뭐 제가 형상적으로는 이번에 보여줬지만은 실제 그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직은 이제 개발 도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신형 ICBM은 제가 이제 이건 비행 모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지상에서 엔지니어링 모델이라 그러는데 그 시제품 형태로 개발한 거를 그대로 이제 물론 이제 그건 발사용으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열병식에서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대부분 다 이제 지난 2017년에 화성 12, 14, 15 다 백두산 엔진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조금씩 다르죠. 엔진의
그 조합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페어링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해 보면 15형이 이제 만일에 탄두질량을 한 600km 정도 실른다 그러면 사거리가 한 11,000에서 12,000 정도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제 분석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KN08, KN14는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지난 2013년부터 열병식에 동원을 했고 실제 시험 발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중장거리 그러니까 그다음에 ICBM 이런 거를 시험 발사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미 일본 열도를 건너서 태평양으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한 기술을 또 확보를 해서 뭐냐면 대부분 다 고각 발사. 그래서 이제 코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코앞에서 쏴가지고 이제 고도를 엄청 수천 킬로 올린 다음에 바로 코앞에 떨어뜨리는 그런 고각 발사 시험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의 ICBM 기술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아직은 이제 검증이 안 됐다. 뭐 재진입에 대한 거는 뭐 상당히 이제 실질적으로 정상계적으로의 비행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시험 비행을 통해 미국도 러시아도 보면은 지금도 ICBM을 만들어 놓고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해요.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 시험을 통해서 신뢰성을 검증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북한의 그 중장거리 미사일들은 장거리의 사거리 성능을 보여주는 건 탁월하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실질적인 전술적 뭐 전략적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실제 유사시에 발사를 해서 그런 전쟁을 컴플리션을 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태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보여준 그 신형 그 ICBM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인 방법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정치외교적 방법과 군사적 해법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 이제 제 강연에서는 주로 이제 군사적 대응 방안을 위주로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죠.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군사적 대응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억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도 똑같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는 거다. 또는 최소한도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반입을 해서 니네들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도 바로 핵무기로 때리겠다. 이런 그 이제 억제 전략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뭐 전술 핵무기를 반입하고 이러는 것들은 상당한 이제 어려움이 있다. 지금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자체도 사실은 이제 모든 정책이 핵무기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이제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한 대응 방안은 뭐냐면은 재래식 첨단 무기를 그러니까 비핵 무기를 사용해서 핵을 억제한다. 그걸 이제 비핵 억제 체계다. 그래서 컨벤셔널 디터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 효용성 측면에서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이제 계속된다. 물론 이제 비핵 첨단 무기 체계를 이용해서 군사적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억제력을 일부분 가질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유사시에는 각종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실질적 군사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이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완전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억제력과 군사 능력 강화를 위해서 핵미사일 그 대응 방안이 보면 뭐 말씀드린 데 예방 타격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뭐냐면 미리 그냥 이미 벌써 경험을 했죠. 이 1994년에 93년 4년에 이제 1차 핵 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결렬이 돼서 이제 그 당시에도 미국이 북한을 이제 예방 타격을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니까 한반도에 전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 타격.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 타격.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킬체인.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요격. 실제로 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다음에 이제 대량 응직 보복.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항형 대량 이런 식의 그 점진적인 페이즈별로 이런 억제력 그리고 군사 능력을 이제 강화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대응 방향으로 전통적 대응 방향으로 우리가 가져야
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예방 타격은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쓴다라는 건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사실 선제 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핵미사일에 임박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게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뭐 감시정찰 자산을 가지고 본다고 그래도 그 정도만 봐가지고 진짜 얘네들이 공격 징후를 보이는 거냐. 이걸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킬체인 또는 뭐, 전략 표적 타격에 대한 이런 작전에 대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제 타격을 통해서 우리가 요격을 못하면 적의 핵미사일을 우리가 이제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하는 게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제한 사항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처럼 이제 이게 이제 종신거리가 짧잖아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대부분 다 3분에서 5분 정도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대부분 다 어디서 방어를 해야 되냐면 종말 단계에서 방어를 한다. 종말 단계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방어를 하는데 우리 땅에 들어와야 이제 요격을 가능하다 그러면 요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파편은 다 우리한테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요격이 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똑같이 이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방어 체계도 이제 제한이 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미사일 방어 체계도 얘네들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바로 탐지 식별을 해서 추적을 해서 그래서 타격을 해서 저쪽에다가 다 낙진을 떨어뜨리는 게 최고죠. 그러면 이제 베스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아직도 상당히 갈 길이 멀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응집 보복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쟁 발발 시에 상대 지휘부나 핵미사일 시설들을 이렇게 이제 무차별하게 이렇게 이제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반격을 수행한다.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가 있다. 만일에 우리가 핵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밀집 지역에 받아서 뭐 인구가 한 1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아수라장에서 우리가 과연 저렇게 응징보복을 할 정도로의 그 전쟁에 대한 의지가 있겠냐 하는 거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이제 피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실질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삼축 체계라는 거, 핵 WMD 대응 체계라는 거에 이제 문제점을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 미국의 확장 억제 의존해 왔다. 그다음에 이제 킬체인, KMD,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형 대량 응집보복 개념 정립을 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에 들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표현을 되게 순화했죠. 그래서 용어를 변경했다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핵 WMD 대응 체계 구축과 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권 전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치킨 에그 게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게 전자권 전환을 하는데 그 조건부 전환의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근데 이게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군사 전술 또는 군사 전략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자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구축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전자권을 전환을 해야 이런 걸 대응 능력을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못한 상태에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삼축 체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삼축 체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이라든가 군사적 효용성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가 정말 얼마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 검증을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는 여러 번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검증을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계적인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의문점 중에 이제 이런 삼축 체계 또는 또 핵 WMD 대응 체계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실제 가능한 작전 체계냐? 뭐 전작권을 전환을 해도 아마 이제 연합사령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게 독자적 작전이 가능하냐? 실제로 여태까지 보면은 삼축 체계를 할 때 개념 수립 시에 실제 이제 뭐 이런 연합작전 수행의 한계가 상당히 노출이 돼 있고 또 이제 그 현재 미국과의 공조하에서 우리 삼축 체계가 미국과 어떠한 작전 정보 공유 절차가 있는지 그것도 뭐 불명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문서상으로 2015년에 한미연합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4D 작전 체계를 정립을 했고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삼축 체계는 4D 운영 계획의 이제 한 파트로 이렇게 이제 미국 문서에는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킬체인입니다. 전략 표적 타격에 대해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 표적 타격은 핵심이 결국 이제 북한 지역에 산재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이라고 하죠. 이런 걸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 뭐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한 3,400개의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걸 거의 준실시간으로 탐지하는데 그래서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90년대 초에도 걸프전에서도 미국이 초기에 제안한 개념이었지만 실제 실효성이 없어서 실제로 미사일 대응체계 작전 계획으로 이제 포기한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사 징후를 포착하더라도 전작권 부재 시에는 미국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선제타격을 수행할 가능성도 없다. 뭐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계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M7은 현재 전력화 추진 중이고, 이건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이고, 팩3도 지금 구매해서 지금 획득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L7은 현재 체계 개발 중이고요.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은 KMG 체계 수준에서 다양한 이런 레이어, 다양한 고도에서 계층 간 방어를 포함한 다층 방어 체계의 능력을 검증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는 통합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없이 독자적 방어 체계 운용 능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이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가 최근에 북한의 그 다양한 미사일 운용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회피 기동을 한다든가, 디코이 탄을 쓴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복합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KN-24, 23, 25를 복합적으로 발사 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요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또 셀보 발사라고 그래서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죠.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동시에 발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불과 한 2, 30초의 간격을 두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방어를 할 수 있느냐. 미국도 이제 실제 현재까지 미사일 요격 체계 개발 검증에 뭐 20년 이상이 걸렸죠. 그렇지만 미국도 실전에서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미사일 운영 능력을 검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발한 거는 대부분 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각고도, 그러니까 저각궤적이라는데 이제 저고도에서 이제 비행을 하거나 도중에 활강 기동을 하고 회피를 해서 회피 기동을 해서 이제 우리가 요격을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어 체계에서 요격을 한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강 단계에서 요격을 성공적으로 했다 그래도 핵폭탄에 의한 피해는 온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고, 압도적 대응 체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지휘부의 위치 파악 제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지휘부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위치 파악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뭐 신문에도 나왔지만 뭐 탄두 2톤급의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이러한 압도적 대응에 또는 그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다양한 그런 이제 체계들, 뭐 지휘 정찰이라든가, 뭐 그 감시 정찰이라든가 이런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연동이 돼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핵공격을 받은 후에 얼만큼 보복이 가능할 거냐 이런 것이 왜냐하면 핵공격이라는 건 거의 이제 뭐 굉장히 그 뭐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 정도의 그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제적 대응 방안을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킬체인 또는 전략 표적 타격은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또 한 가지 뭐 물리적으로 발사 징후를 포착해서 가능하다고 그래도 저 탄두가 핵탄두인지 재래식 탄두인지 그걸 식별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false positive니 또는 false negative니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재래식 핵탄두를 오인해서 이제 사전에 때리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핵탄두를 재래식 탄두로 오인해서 대응을 안 하면은 아주 망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 그래도 이런 그 발사 징후를 오해하면은 정치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항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은 결국은 이제 국민의 심리적 안정화, 이런 어떤 억제 능력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래식 무기체계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거는 이제 제한적인 요소도 상당히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 전에 무력화를 위해서 이제 레프트 오브 런치라는 방어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뭐 EMP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비운동성 시죠. 이런 걸 통해서 미사일이 아예 처음 발사하기 전에 얘네들에서 각종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을 작동을 시킬 때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해킹을 해서 이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EMP라 해서 이제 전자기 탄을 이용해서 미사일의 명령 제어 체계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얘가 잘 안 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방법은 그나마도 우리가 쟤네들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죠. 핵무기라는 게, 핵미사일이라는 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거는 이제 우리 그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역비대칭 전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자기탄이라든가 레이저빔 이런 걸 이용해서 무력화하는 방법, 또 사이버 공격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면은 이제 AI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그 미사일 발사대 또는 발사 위치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뭐 짧은 뭐 1년 또는 3년 이렇게 토포그래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고정 핵심 전략 표적화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체계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최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비용도 덜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현재 비핵화가 가시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고요. 이제 저거 거두어들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다. 그런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억제력상으로는 가장 유리하지만은 현재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비핵 체계를 가지고서 핵 억제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북한은 이제 남한에 대해서 공격할 때는 이런 전략 핵무기보다는 전술 핵무기, 그래서 이제 저위력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공포와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패턴으로 뭐 그런 시나리오를 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축 체계 또는 핵 WMD 대응 체계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그 이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이런 기술적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군사적 효용성, 그래서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뭐 역비대칭 전략을 개발하자. 그래서 상당한 이제 아마 이제 기술적인 이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이제 전통적인 삼축 체계 또는 핵 WMD 대응 체계는 운영 개념이라든가 기술적 타당성, 군사적 효용성 이런 걸 이제 검증하기 위한 뭐 검증위원회 정도를 설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장기간 아마 검토를 해서 가장 우리한테 맞는 진짜 한국형 맞춤형
이 핵미사일 대응 체계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식별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런 통제, 그러니까 이제 선제 차원에서 뭐 전자기탄, 뭐 사이버 공격, 레이저 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각종 이제 사전에 무력화하는 방안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상으로 뭐 제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뭐 지난 아마 한 10여 년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을 굉장히 개발을 하면서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대응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기가 됐지만은 현실적으로 다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된다. 뭐 궁극적으로는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이런 삼축 체계, 이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게 각 군에서 너무 많은 무기 체계를 별로 상관도 없는 건데 이걸 핑계 대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방비는 이제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도 얘가 군사적으로 위급 시에, 위험 상황 시에 효용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진짜 아주 심각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저는 지금 국립외교원 겸임교수이자 고문으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한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계의 변화에서 가장 큰 것은 중국의 부상입니다. 이른바 중화제국의 부활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우리가 100년 전처럼 다시 그러한 위기를, 다시 그러한 처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5천만 국민의 힘을 모으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